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이쁜 말티즈 4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며 자주 청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산책을 2번 하면 남들은 제게 그럴 정도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고 농담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멋있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나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저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닌 직전에는 집 안방에서 심지어 집거실에서 서서 신우라는 작자가 제 옷장에 있는 옷을 찾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제 어릴 적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죠. 할머니께서는 항상 제게 혼자 지내야 하는 팔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한테 상처받지 말고 혼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언니가 제 옷장에서 옷을 다 꺼내가는 걸 보며 내가 지은 팔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팔자를 꾸밀 필요 없이 끊어버리고자 결심했어요. 어릴 때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중학교까지 학교를 잘 못 다녔던 정도였죠. 할머니는 제 옆에서 돌봐주셨어요. 힘든 치료 때문인지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결혼할 생각 말고 혼자 지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심각하게 빠진 외모도 아니고 꽃다운 나이인데 그냥 지나치기도 아깝고 저도 남들처럼 이쁜 옷도 입고 연애도 하고 싶었죠. 그렇게 30살을 맞이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당시에는 엄마와 둘이 지내고 있었기에 그 남자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내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1년 정도 지냈습니다. 짧은 연애 뒤 저가 먼저 헤어지자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이 난리가 났어요. 남자친구가 헤어질 수 없다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엄마 앞에서 울면서 애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 못할 사정에 대해 솔직히 말해야겠다 싶어서 예전에 아픈 일부터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모조리 털어놨어요.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절을 잘 한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에게는 통하지 않았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본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식이야 생기면 나아지는 거고 없으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밥이라도 한 번 먹고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그 남자와 계속 밥 먹는 날들이 생기고 같이 데이트도 하게 됐죠.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 가게 매일같이 오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청혼했어요. 결혼은 안 되겠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말하니까 나도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께서 신명당부를 하셨으니 나를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엄마 장례식을 혼자서 치러야 하고 이 세상을 혼자서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드니까 내심 결혼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속여서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다면 나는 찬성해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결국 나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남편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가시돌침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요. 저희 아들한테 들어보니 어릴 때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가는 상황이 걱정되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키는데 장남이라 대가를 끊게 되었네요. 솔직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실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중재를 해주셨어요. 엄마, 나는 좋아서 결혼하자고 밀어붙였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면 저 엄마 다시는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편을 들어주는 걸 본 모습에 저희 엄마도 이해해 주시겠지요. 남편께서 든든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맞추실 것입니다. 애가 야무져서 아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 신혼집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30평대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30평대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본인들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신혼집이니 빚 없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셨다는 건가요?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빚 없이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래도 사돈께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아이들의 결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리도 최대한 맞출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오랜 시간 공부를 한 후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원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지 상담해 주세요. 그러자 우리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가족들 사이인데 누가 멀다 하는 게 중요한가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돼요. 우리 집과 혼주는 알아서 진행할 테니 우리 딸 예물만 좀 신경 써주세요. 상견례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만큼 냉랭했던 시어머니가 일어설 때 호의적으로 변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제 예물을 사주시겠다고 하셔서 같이 백화점에 갔다. 시누이도 구경하고 싶다면 따라왔다. 예물을 보러 온 것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보여주셨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높아 그런지 시어머니가 좀 망설이시더라. 조그만 가방이 1,000만 원이나 하다니요. 아니, 어떻게 그 가격에 들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가방을 산 적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한 번 봤다가 올게요. 친정집에 가니 마음대로 혼수를 할 수 있어서 조금 열받아서 명품 가방을 사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이 정도 가격을 생각도 못했겠네요. 정말 당황하시는 모습이라 저도 조금 난처했습니다. 친정이 여유로우셔서 제가 직접 산 명품 가방이 있어서 사실 예물로 반드시 비싼 가방을 사야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라인의 매장으로 가서 200, 300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가방을 선택했어요. 그 가방도 꽤 예쁘기도 했고 굳이 비싼 가방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사주세요. 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고르는 편이라서 시어머니도 한숨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산 후 시누이에게 가방 하나를 사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고가의 가방만 파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가방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왕 사주신다면 좋은 것을 사는 편이 좋잖아요. 돈도 잘 버는데 그러면 마음 편하게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당황했지만 저희 엄마가 주신 돈도 있고 저도 옷가게에서 잘 버는 편이라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옆에서 가방을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소견을 내며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시어머니도 함께 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갖고 싶으세요? 보니까 딱 어머니 가방이네요. 며느리가 된 기념으로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니, 이거 너무 비싼데. 근데 너가 봐도 그렇지? 내가 좀 우아해서 그런지? 명품 가방이 잘 어울리더라고. 옷 하나 사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그렇게 저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가방을 예물로 받고 약 1,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대로 여유 있는 사람이 더 쓰면 되는군요. 그 이유는
사실 상상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엄마를 정말 잘 대해준다는 것을 보고서였거든요. 남편은 매일 같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드리는 등 엄마를 정말 잘 챙겨주었어요. 그 행동을 보며 나도 여동생과 장모님을 잘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옷가게가 2호점까지 있었으니 매달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요. 시누이도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절에게 옷가게를 맡기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올케에게 이미 2호점을 운영 중인데 2곳을 모두 나에게 맡기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내가 잘할 텐데 맡겨봐.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길지 어떻게 알지 몰라.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야기를 듣더니 올케에게 맡기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일제라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 중이었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제 옷가게에 와서 저에게 부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몇 일간 고민하다가 마침 2호점을 맡는 직원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2호점을 제 시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2호점을 방문할 때마다 신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또한 직원이 관리했을 때보다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그런지 알려주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상황을 보려고 2호점에 갔을 때 많은 손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시누이의 친구들이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저가 들어가서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모르고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진짜 여기 너희 동생이랑 결혼할 계긴가 봐요. 하라고 준 거야 대박이다. 근데 예쁜 옷도 진짜 많네. 너 이거에 대해 얼마 받아? 여기 임대료 같은 것도 내지 않나? 그러자 신우는 몰라. 그걸 걔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시누이가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주는 거 아니니 오늘은 기분도 좋으니까 너희가 고르는 옷은 내가 공짜로 줄게. 대신 2개까지만이야. 시누이는 제 옷가게에서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이러니 매출이 잘 나올 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요점이었고 신우한테 줄 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정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혼자 2호점까지 관리하는 것은? 그래서 묶여 있던데요. 그런데 6개월이 채 안 돼 운영을 시작한 시누이가 있어서 결국 2호점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어요. 함께 저녁을 먹는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쟤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다 본래 삶의 운명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자식 복은 적어도 사업이나 돈 쪽으로는 분명 턱이 나요. 예전에는 존경받는 사람에게 풍부한 행복을 찾았지만 요즘에는 그게 중요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아마도 며느리로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뭔가 더 잘해야 된다는 느낌과 더 신경 써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타고 다니시던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남편과 내가 그리고 조카 셋이서 부담되는 얘기가 나왔죠. 어머님 차를 수리해도 몇 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새 차를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끼리 돈을 모으면 어때요? 그런데 남편과 조카는 돈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케는 사업 때문에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습니다. 있지만 나는 하는 일이 없고 모은 것도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차값을 부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차 좀 같이 보러 가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는 것은 아니고 보러 가는 정도는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외제차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속으로 돈도 없으신데 왜 외제차를 보러 가시는지 생각했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요. 그렇게 상담을 받고 가격을 확인했는데 입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싸다고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국산차 매장에 갔습니다. 확실히 비싼 것을 보고 저렴한 것을 보니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해요.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외제차를 사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처음부터 외제차를 봐서 그런지 국산차가 눈에 안 들어온다. 그냥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사면 어릴 때니까 이왕 사는 거, 이번에 외제차 한번 타볼까요 하는 생각은 어때요? 근데 어머니, 제 차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단 말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산차를 구입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그냥 사실게 좋겠네요.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생기면 귀찮겠죠? 수리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말은 듣지 않으셨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돈 좀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매달 갚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제차가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되니라고 해서 매달 갚을게라고 하는 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내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나는 이자가 학교에서 좋아, 너는 잊어버리기 좋아, 상부장조 있는 교수잖아. 목돈 좀 있지 않니? 솔직히 저도요. 차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조금 부담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빌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 보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판매 직원 분도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또 집에 돌아오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차를 무조건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해봤죠. 오늘 낮에 어머님과 자동차를 보러 갔는데 어머님께서 1억을 넘는 차를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가 돈을 어디서 구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전에 어머님이 타시던 차는 3천만 원도 안 하는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돈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나랑 자동차 보러 가자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여보, 나 솔직히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들어. 지난번 옷가게 2호점도 신호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그나마 본점이 있어서 3천 정도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잖아. 이번에 자동차는 무리야? 내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하고 다른 차를 타시게 해주자.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이야기한 것 같아서 놀랬죠. 근데 갑자기 친정엄마가 연락을 했대요. 방금 안 사실 돈이랑 3시간 넘게 통화했다. 어머니께서 할 말씀이 많으시다는 것을 더 생각해 볼 만해요. 어머니는 덩쿨의 생각을 하지 않고도 3시간 이상 통화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 친정어머니께서 차를 사러 내일 가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세돈이 차를 운전할 텐데 일단 차명을 넣어 앞으로 해두기로 했다고 하셨다고 알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께서 자동차를 사주신다는 소식에 머리가 쭉 뼈로 느껴졌고 제가 기분이 열나서 괜히 어떻게 친정엄마가 사주겠어요 하고 화를 냈거든요. 결국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3차례 정도 운전한 뒤에 넘겨줄 거라고 했으니 조용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하셨다. 돈을 다시 벌면 그만이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요. 괜히 시댁에 연락해서 될지 모르니까 친정엄마가 어떤 생각으로 도와주었는지 알 것 같았는데 당연히 속은 많이 상합니다. 남편도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했거든요. 앞으로는 더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압하며 사과했고요. 자신이 더 잘할 거라며 자신을 믿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믿기 어렵죠. 몇 달 뒤에 제가 보았을 때 그 말이 다 사라졌어요.
2호점을 정리하고 1호점을 혼자 운영하다 보니 힘든지 몰라도 언제쯤부터 그런지요. 속 쓰럽다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제 나이는 40 초반이었죠. 29에서 3 넘어갈 때도 한 번 크게 아팠는데 따라서 이번에도 앞자리가 바뀔 때 잔병 치레를 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자주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남편에게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소화제를 먹으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져서 저 스스로도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클 병인 것 같아서 무서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에 놀러온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라고 말했어요. 너 얼굴이 그게 뭐야? 너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여? 병원은 가봤어.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돼버렸어?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 요즘 계속 속이 쓰리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별로 이상 없었어. 왜 내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아? 사실 남편에게 병원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시간이 안 된다고 못 가고 있어? 근데 뭐 이러다 말도 될 것 같아. 예전에는 29에서 30대 때 한 번 아팠거든. 40살이 되니 또 조금 아파 보는 것 같아. 그게 웃으면서 할 소리야? 당장 가보자, 빨리. 친구들이 성화를 많이 했어서 나는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더 악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꾸준한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올 때 정말 어둠이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직 50도 안 된 나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난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얼마나 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데 급한 일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제가 암이거나 위암이래요.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초기 단계는 아니고 좀 진행된 상황이라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날짜로 예약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섭섭함을 느꼈지만 많이 놀래서 그런 거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말해주셨군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10시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고 술에 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마음이 심란한가 보다 생각했지만 완전히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상황을 알겠죠. 그래서 제 자리로 제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제 마음이 무겁게 시댁에 갔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질감이 들 정도로요. 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주방에서 속삭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돈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아프다며 그것에는 많은 돈이 들 것 아니냐고. 입원하면 치료비나 입원비는 친정에서 내주겠지 그것이야. 한두 푼은 아니겠지만. 내 어머니는 보험에 가입해 놓은 편이라 필요하더라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가게를 잠깐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지금처럼 많이는 못 벌어도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프다는 사람 앞에서 돈 얘기만 하는 모습에 짜증이라고. 나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나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조용했다 그랬죠.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려 대화를 시작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거냐고 했다면 이야 그냥 일상적인 대화지. 하는 이런 거였지 않니 싶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분통을 뺐다. 나는 무뚝뚝해졌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늦은 시간에 집에 카자흐스탄인 나의 아내가 미 알림 너들 네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학대받았다고 안 했어요. 내가 저장하네 내가 그것에 부딪히고 아프거든요. 내가 그걸 정말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꺼렸고 그런 걸 생각해 온 걸 수 있지 않나 내가 집에 가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때 내가 월남인 내 친구를 위한 그들이 급한 가게 내 선생님이던 나의 친구인 아들을 만나에게 바뀐 계획을 바꾸기 위해 당신을 어둠으로 밀었다.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고 놀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변형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신체사회에서 병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혼잣말로 말씀하신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지. 이러면 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결국 당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모진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에 대해 병에 걸린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프다 난 뒤부터 시댁은 물론 남편도 냉정해졌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아프다고 할 때, 냉정하게 대할 때 더 서러워지는 마음이 든가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오지 않는 날들도 자주 있었고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날들도 늘어났어요. 정말 속상하긴 했지만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더 상처받을까 봐요. 제가 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를 핑계 삼아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했어요. 당신 보험금을 통해 돈을 받는다 해도 치료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돈이 많이 필요해질지도 몰라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은 돈 좀 주거나 당신의 옷가게를 팔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고 했어요. 부부간 돈거래인데 뭔가 차용증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들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이런 걸 쓰냐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물론 그냥 빌려줘도 됐지만 느낌상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안 쓰면 안 빌려준다고 했어요. 원래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싫으면 다른 곳에서 빌리던지 아니면 나랑 촬영증을 쓰던지 선택은 당신이 해. 남편이 궁시렁거리면서 차용증을 쓴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아픈 사실을 친정엄마에게는 날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께서는 알게 되셨어요. 제 친구가 당연히 엄마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알게 된 엄마께서는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너 암에 걸렸다는 게 사실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너 아파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야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남편이 말했어요. 조금 진행된 상태긴 하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번에 엄마께서 목세 선물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엄마가 돈을 얻은 것 같아. 엄마는 그 돈을 모두 나에게 보내줄 테니 치료비를 아끼지 말고 모두 받아.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갑자기 엄마가 선산을 팔아서 얻은 돈을 모두 나한테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 거절했지만 엄마가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본 남편이 눈이 반짝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는 걱정했어. 우리 엄마의 돈이라니 설마 이를 탐내는 것은 아니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 수술날이 잡혔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조금 도와줄래 하긴 했지만 스스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분에게 가야 할 연락이 잘못 전달되었어요. 오늘 오지 마시고 내일 5시와 6시 사이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입원 날짜가 미뤄지게 되어서 내일은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생각하고 짐을 미리 싸놓고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졸음이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도어락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신우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저희 집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다른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니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안방에 들어가서 5분 정도 지난 후에 나왔는데 슬쩍 보니 가져온 쇼핑백에 내 옷을 다 넣고 있었고 그 후에 저한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케라고 말했죠? 암에 걸렸다며. 그럼 이 옷들 입을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대신 잘 써줄 테니까 나는 이것만 챙겨갈 테니까 수술을 잘 받고 수고해. 나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신우이에게 지게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사실 암에 걸린 건 다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이가 우리 집에 와서요. 이것저것 물건을 챙기는 모습이 이상해서 남편의 시댁에 대해 뭘 했다고 말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가 대답을 피하려고 자꾸 바쁘다고 하면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버젓이 거실에 있을 때 내 옷장에서 뭘 하는 거냐고 당장 경찰을 불러버릴 테니 신우이가 화들짝 놀라며 엄마는 올케한테 차를 빌려 타고 내 동생은 가게를 빌려 운영한다면서 왜 내가 빈손인지 소리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대체 시댁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고 다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테이블에 있던 제 가방을 그 자리에서 싹 비운 다음 신우이 앞에 내려놓고 이야기했어요. 이 가방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다 털어놓으면 이걸 드릴게요. 남편이랑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체 그러자 신우가 한숨을 푹 쉬더니 가방을 집어들고는 저한테 그러더군요. 뭐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 아니 동생이 그러는데 올케 친정에서 판 선산 때문에 돈 많이 받았다며 그거 보닌 거 될 거라고 지금 우리 집 축제 분위기야. 그러니까 나도 뭐라도 챙겨야 될 거야? 아니야. 다들 각자 가져갈 것을 미리 정했는데 엄마는 이번에 올케가 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가져갈 거라고 했고 동생은 올케가 옷가게를 정리하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꾸밀 거라고 말했어. 요즘 인테리어 업체를 찾고 있어서 정신이 없대. 오늘도 만나러 가는데 그리고 차도 하나 사게 된 걸 내가 제일 적게 가져가는 거더라고. 신우이가 하는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건지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남편은 시댁에서 우리 엄마가 받은 선산을 팔아서 상당한 돈을 나에게 보내줬다는 사실을 시댁에 전부 말했다고 해.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있어. 만약 제 상태가 더 나빠져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남편도 내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다들 저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이에나들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진짜 잘못되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았어요. 당장이라도 잘못될 줄 알았던 나의 회복 모습을 보니 시댁과 남편은 꽤 당황했어요. 근데 웃긴 건 말로는 잘 됐다고 하면서 표정은 정말 안 좋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한테 옷가게 폐업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병원에서 6개월이나 생활한 상황인데 옷가게를 폐업하는 게 어떤지 생각해보라고 했죠. 계속 친한 동생한테 맡기는 것도 민폐일 텐데 버닝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도 동생을 핑계 삼는 남편의 모습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폐업은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한 뒤 일단은 치료에만 모든 신경을 쏟았어요. 그렇게 병원을 퇴원하는 날 남편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건넸죠. 건넸습니다. 남편은 혹시 본인에게 돈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신나서 열어보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옷가게를 나인 것 같은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여러 번 읽은 후 남편의 얼굴은 검게 질렸습니다. 그 안에는 돈을 주는 내용이 아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다 작성되어 있어서 이제 남편만 서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왜 옷가게를 나에게 보냈는지요? 나 아플 때 시댁에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함뜨리니까요. 악착같이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우리 친정 엄마가 사주신 것이거든요. 알지요? 당장 나가라고. 합의 이혼 안 하면 갖고 있는 것 탈탈 털어주겠으니까. 당신 엄마 자동차도 당연히 반납하고, 그리고 저는 남편 손에 들어가 있는 차키를 빼앗아 차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남천원까지와 물건들을 큰 캐리어에 마구잡이로 넣은 후 현관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사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다면 제가 아파할 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있는 집에 왔다가 문을 세게 내리쳤다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나가보니 암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이젠 나았다는데 이혼을 하겠냐고 말하면서 마음씨를 곱게 못하면 암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프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우리 아들을 설득하겠다며 너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해.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차도 시켜드렸죠. 그거 제 명의로 된 거 아시죠? 그것도 주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 차를 왜 달라고 하는 거니? 그게 왜 그래? 차야, 제 명의로 등록된 차였거든요.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 차는 제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는 걸 아시죠? 법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지금 주세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어머님도 함께 법정에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손에 있는 열쇠를 빼앗은 후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신호가 가져간 옷과 가방을 모두 돌려받았고요.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가방도 받았어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가기 싫었거든요. 고향에 계시던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을 일산으로 옮겼어요. 가게는 여전히 운영 중이고 직원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호도 새로 교체했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1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만끽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이 없어요. 연애도 경험해보고 신혼생활도 즐겨봤지만 마지막은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버티고 살기엔 집을 팔자니라고 결심했어요. 몇 년이 걸렸지만 결국 과감하게 집을 팔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안 한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운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엄마와 함께 남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 이만 제 이야기는 줄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